한줌 철학의 똑딱이. 똑순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일부 1편 2장. 우선 시작하기 전에 현존재, 나자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현존재, 즉 거기 있음. 이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고 또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묻고 관심을 갖는 그런 특별한 존재,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현존재의 중요한 특징으로 각자성이라는 게 있었죠. 네, 각자성, 제메인이 히카이트. 내 존재는 오직 나만의 것이고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본래성, 아이근틀리시카이트와 비본래성, 운아이근틀리시카이트의 양태로 존재한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세속적인 흐름에 그냥 휩쓸려 사느냐 아니면 자기 고유의 가능성을 따라 사느냐 하는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런 각자성이나 본래성 같은 특징들이 현존재에게 붙였다 뗄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이걸 아프리오리, 에이프리오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경험 이전에 이미 현존재가 현존재이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세계의 존재, 인데르겔트사인이라는 하나의 통일적인 현상의 기초에서 파악됩니다. 세계의 존재. 이 하이픈으로 연결된 용어 자체가 이게 하나의 분리 불가능한 통일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 하이픈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만약 현존재 더하기 안에 더하기 세계 이런 식으로 개별 요소로 분해한 다음에 다시 합치려고 하면 그 순간 이미 현존재의 존재 방식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내존재의 통일성은 현존재를 단순히 여러 속성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합체로 보거나 혹은 고립된 주체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식의 그런 이분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 자체가 현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 방식이고 더 단순한 요소로 환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한 통일성이죠. 화음의 개별음들이 있듯이 이 세계 내존재에도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항상 함께 속해 있는 세 가지 구조적인 계기,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 내, in the welt라는 측면입니다. 안에 있다는 말 때문에 우리의 즉각적인 직관은 여기 스튜디오 안에 있다처럼 공간적인 의미로 먼저 가기 쉬운데요. 여기서 세계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세계성, 멜트시클리시카이트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룰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현존재가 실존하면서 사물들과 마주치고 관계 맺는 의미의 연관 전체, 즉 의미 있는 맥락, 컨텍스트 그 자체를 말합니다. 가령 음악가에게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겠죠. 그에게 세계는 악기, 악보, 청중, 동료 연주자, 비평가, 심지어 음악사 같은 것들이 의미와 중요성으로 짜인 하나의 관계망, 네트워크일 겁니다. 그래서 현존재에게 세계 내 있음이란 건 바로 이런 의미의 그물망 속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이 존재자, 즉 현존재의 누구 하는 물음입니다. 하이데거는 일부러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현존재는 객관적인 속성으로 기술될 수 있는 그런 사물, 하이데거 용어로는 전제자, vorhanden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누구라는 물음은 현존재의 평균적 일상성, durchschnittliche Alltäglichkeit,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별 생각 없이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그 방식 속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겨냥합니다. 이건 현존재가 결코 세계로부터 분리된 어떤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항상 이미 세계에 참여하고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체성이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존재라는 걸 함축해요.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할 부분, 내 존재, 인세인 자체입니다. 안에 있음 자체요. 이건 내재성 자체의 존재론적 구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문제입니다. 아까 공간적 관계는 아니라고 강조하셨죠. 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이데거가 여기서 말하는 내 존재는 거주하다, 익숙하다, 또는 관여하다와 같은 현존재에게 고유한 존재 양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계기, 즉 세계 내, 누구, 그리고 내 존재는 분리 불가능하게 서로 얽혀 있고 또 서로를 함축합니다.
이 세계의 존재라는 구조는 현존재에게 필연적인 근본 조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현존재의 실존 전체가 다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현존재의 고유한 실존적 가능성들, 예를 들어 자유라든가 불안, 본래성 같은 것들 펼쳐질 수 있는 어떤 무대 혹은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 번째 계기, 내 존재, 인사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하이데거는 이 내존재를 실존 범주라고 규정합니다. 이건 오직 현존재에게만, 즉 우리 고유의 존재 방식에만 적용되는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물리적 신체가 다른 대상 안에 공간적으로 포함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물하고는 다르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군요. 그렇죠. 사물, 즉 전제자는 공간적인 위치, 질량, 색깔 같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주, 카테고리를 통해서 파악되잖아요. 하지만 내 존재와 같은 이런 실존 범주는 오직 현존재의 실존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범주는 사물에게 쓰는 말이고 실존 범주는 현존재에게만 쓰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무실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일상적인 표현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론적 의미의 내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공간적인. 네, 그건 컵이 찬장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범주적인 이해에 가깝죠. 하이데거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안에, 인이라는 이 단어의 더 근원적인 의미는 본래 분리적인 포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원 분석까지 제시합니다. 독일어 인이 고대 독일어 인안에서 왔는데 이게 거주하다, 원엔, 머물다, 하비타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라틴어 콜로와도 연결되는데 이건 경작하다, 돌보다, 익숙하다 같은 아주 능동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세상과 친숙하게 지내고 무언가를 돌보고 어딘가에 거주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 존재에 속하는 존재자는 누구냐? 바로 그때마다 나 자신인 존재, 즉 현존재라는 거죠. 각자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나 자신이군요. 따라서 하이데거는 나는 존재한다, 이 깃빈, 이 근본적인 명제를 사실상 나는 세계 안에 거주한다, 혹은 나는 세계에 익숙하다는 말로 재해석하는 셈입니다. 이건 전통 철학에서 보통 자립적인 사유실체로 여겨졌던 나, 이라는 개념을 정말 근본적으로 뒤집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계와 관계 맺고 그 안에 관여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내 존재는 세계 내 존재라는 현존재의 근본 구조에 대한 실존론적인 표현이고 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관여한다는 의미와 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함께 존재 역시 단순한 물리적 근접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이 함께 존재와 사물들이 단지 그냥 함께 있음, 추서며 사인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사물들의 함께 있음이라면 예를 들어 책상이 문 옆에 있다거나 의자가 벽에 닿아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병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이데거가 좀 상당히 반직관적인 주장을 하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존재론적으로 말해서 의자는 벽에 접촉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아,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글쎄요. 당연히 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이데거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접촉 또는 마주침은 그 대상이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거나 내가 그 대상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관계 맺고 해석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벽을 만질 때 그건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죠. 그렇죠. 차갑다거나 거칠다거나 아니면 이걸 페인트 칠해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죠. 당신의 관심과 기획 속에서 그 벽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만났다, 접촉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의자와 벽 사이에는 그런 종류의 능동적인 관계 맺음, 의미 부여,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냥 객관적인 공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이다. 이런 종류의 능동적인 관계 맺음은 세계를 가진 존재, 즉 현존재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죠. 현존재의 세계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의미, 해석, 관여를 포함하는 반면 사물 간의 관계는 그냥 수동적인 공간적 관계에 불과하다. 바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거기 전제, 포함된 알 뿐입니다. 반면에 현존재는 자신이 이 실존 속으로 내던져져 있음, 게포페나이땡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투성이라고도 번역되는 그 개념이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 특정 신체, 가족, 문화,
언어, 이런 것들 속에 이미 처해 있다는 근본적인 발견을 의미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손에 어떤 카드패가 쥐어져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선택한 패가 아니지만 이제 나는 그 패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존에 주어져 있음입니다. 현존재는 항상 이미 어떤 과거와 주어진 조건을 지닌 채로 세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성에는 단순히 나 자신의 조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도구나 환경, 타인들과 같은 세계 내부 존재자들의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운명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운명은 결정론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결정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문화적, 상황적인 여러 가능성들과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미래를 향한 가능성조차도 이 주어져 있음, 이 피투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떠맡고 해석하며 미래를 향해 자신을 엔트워프해야 하는 실존의 원재료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이데거가 왜 그렇게 현존재 고유의 내 존재와 사물이 세계 안에 있는 방식인 세계 내부성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을까요? 네, 그 구별을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구별을 흐리는 순간 현존재를 단순한 사물, 즉 전제자로 환원시켜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현존재를 물건 취급하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존재만이 가지는 고유한 실존적인 특징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각자성, 피투성, 또 앞으로 다룰 이해, 파스테인, 마음씀 소울계, 거주, 원행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마이크의 물리적인 존재는 범주적으로 파악되죠. 위치, 크기, 무게 등으로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당신과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이 존재 방식은 실존적인 내 존재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근데 이 둘을 혼동하면 현존재가 갖는 이 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존재가 공간성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우리도 분명 공간 안에 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하이데거도 현존재가 고유한 방식으로 공간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하이데거적인 반전이 있는데요. 이 현존재의 고유한 실존적 공간성은 오직 세계의 존재라는 그 근본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객관적인 공간이 먼저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계 내 존재 방식 때문에 공간성이 생겨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와 저기, 가까움과 먼, 방향 같은 것들은 객관적인 기하학적 좌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거주 방식,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기획, 그리고 당신이 사물이나 장소와 맺고 있는 의미 있는 관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형성됩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의 여기는 단순히 GPS 좌표상의 한 지점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저의 관여에 의해서 규정되는 여기입니다. 제가 만약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그 여기와는 실존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여기인 거죠.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친한 친구가 어쩌면 바로 지금 버스 옆자리에 앉아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실존적으로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존재에게 가까움과 먼은 1차적으로 물리적 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관심과 친밀함, 즉 마음씀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논의를 통해 서양 철학의 오랜 난제였던 이원론, 특히 정신, 신체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이데거는 내 존재를 단순히 정신적인 어떤 속성이나 혹은 반대로 신체성의 속성으로 환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설명 방식은 필연적으로 정신과 신체를 그냥 공간 속에 나란히 놓여있는 두 종류의 사물, 즉 함께 있음으로 간주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통일적인 본성을 가려버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고전적인 정신, 신체 문제, 마인드 바디 프로블럼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존재의 통일성에 대한 더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어떤 증상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부터 분리된 정신과 신체를 가정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다. 네, 그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를 이해하기 위해 죽은 부분들만 연구하려 하거나 아름다운 멜로디를 악보 위에 찍힌 개별 음표들만 분석해서 파악하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인간은 공간 속 신체 안에 있는 정신이다와 같은 그런 소박한 견해들은요. 그런 견해들은 현 존재의 이 복잡하고 통일적인 현상을 인위적으로 분해해서 그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고 봅니다. 하이데거는 이걸 현상 자체에 대한 못봄, 리치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세계 내 존재를 현 존재의 본질적이고 나눌 수 없는 근본 구조로 이해하는 것. 나는 여기 있고 세상은 저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하이데거는 바로 그 생각이 문제라고 봅니다. 컵 안에 펜이 들어있는 것처럼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공간적으로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현 존재와 세계는 근본적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현 존재의 근본 틀이에요. 분해될 수 없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우리는 이미 세상이라는 관계망 속에 있다는 거네요. 이 세계 내 존재는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구조 계기들을 가져요. 예를 들어 세계 내라는 현상 자체, 또 세계성의 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 그리고 그 세계 내 존재로 존재하는 누구, where, 인가 하는 물음, 안에 있음, inside 자체의 존재론적 의미입니다. 이 안에 있음, 즉 내재, 이걸 이해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전체 구조 안에서 봐야 합니다. 세계 내 존재는 그것의 사실성으로 이미 특정한 안에 있음의 양상들 속으로 분산, 절스트로이트 되어 있거나 심지어 파편화, 제스플리터드 되어 있다. 여기서 사실성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냉엄한 사실 자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특정 상황 속에 이미 내던져져 있음, 즉 피투성, 기브오픈하이트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시대나 장소, 문화, 환경 같은 걸 선택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이 세계 속에, 이 조건 속에 던져진 거죠. 이게 바로 사실성입니다. 바로 그 피투성 때문에 우리의 세계 내 존재는 어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이미 구체적인 안에 있음의 양상들 속으로 분산되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산되고 파편화된다는 건 뭔가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흩어져 버린다는?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고정된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양한 관계와 활동 속으로 나뉘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화가의 팔레트 위에 여러 물감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 색깔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팔레트라는 전체의 일부고 화가는 이미 그 색들을 사용해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죠. 색들이 캔버스 전체에 분산되어 있듯이 우리의 존재도 여러 관계와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처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 역할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분산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구체적인 예로 무언가를 다루는 일, 무언가를 제작하는 일, 헬슈텔렌 폰 에트바스 같은 것들을 들어요. 일상적인 활동들이네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활동 목록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하이데거에게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방식, 즉 배려, 보소릉엔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일차적인 존재 방식은 세계에 대해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배려입니다. 사용하고, 정리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고, 탐색하고, 질문하고, 심지어 고찰하는 것까지도 모두 이 배려의 다양한 방식들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거의 모든 활동이 이 배려에 해당할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손 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 구별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용제성, 주한데나이트와 전제성, 포한데나이트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우리가 이 배려 활동에 몰두할 때 만나는 사물들은 대부분 손 안에 있는 것, 용제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 사물의 물리적인 속성 자체보다는 그것의 유용성, 목적, 쓰임새, 즉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는 관계 속에서 그 사물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 그 망치 예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보통 이 망치는 무게가 얼마고 재질은 뭐고 이렇게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못을 박는 데 쓰는 도구로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죠. 망치는 망치질을 하기 위해 있음으로 경험되는 거고요. 이게 손 안에 있음, 용제성인 거죠. 정확합니다. 망치의 무게나 재질 같은 객관적 속성은 배경으로 물러나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걸 손안에 있는 것에 눈에 띄지 않음, 우나우펠리카이트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두드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망치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못 박는데 영 쓸모없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되거나 혹은 망치를 어디 뒀는지 찾을 수 없을 때, 즉 도구가 사용 불가능하게 될 때 상황이 바뀝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망치 자체를 하나의 사물, 즉 눈앞에 있는 것, 전제자로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눈에 거슬리게 아우프트링리스트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그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이것은 배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결여 양상입니다. 도구가 고장나거나 부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자체의 현존, 즉 눈앞에 있음, 포한덴하이트를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전히 맥락 없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망치를 그냥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망가진 망치, 쓸모없는 도구로서, 즉 원래의 목적, 망치질을 위함과의 관련 속에서 본다는 거죠. 이때 느끼는 좌절감 같은 건 단순히 심리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이 용재성에서 전재성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결국 하이데거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알기 이전에 이미 도구를 사용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존재의 출발점이 인식이 아니라 배려적 행위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인식의 우위, vo랑 des Erkennens,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서양 철학, 특히 데카르트나 칸트 이후의 전통은 세계와 관계 맺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식이 이론적인 인식, 즉 순수한 관찰, 테오리아라고 보아왔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루 존재한다 같은 거요? 네,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숨이 대표적이죠. 그는 생각하는 나에서 출발해서 외부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려고 애썼잖아요. 칸트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독립된 주체에서 출발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식의 출발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존재를 처음부터 주체객체라는 틀 안에 가두어버리고 우리가 본래적으로 세계에 참여하고 상황 속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성격을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춤의 아름다움이나 역동성 같은 본질은 무시하고 무용수의 팔다리가 움직이는 각도나 근육의 수축 같은 물리학적 분석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은 가능하지만 춤이라는 경험 자체를 놓치는 거죠. 하이데거는 단순히 사물이 가진 여러 속성 중 하나처럼 취급하는 것은 존재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봐요. 존재는 사물의 속성이 아니라 사물이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조건 자체이며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인식의 우위라는 관점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객관적인 알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객관적 인식은 그 자체로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하이데거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방식인 양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은 현존재의 근본 존재 방식인 배려적 참여를 간과하게 만들고 현존재를 단지 인식하는 주체로, 세계를 인식되는 객체의 집합으로 축소시켜서 우리 자신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훌륭한 요리사가 요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료를 다듬고 불 조절을 하고 간을 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리사는 재료와 도구, 불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배려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요리의 본질을 이해한다면서 요리사의 뇌 활동만 스캔해서 분석한다면 뭔가 중요한 걸 놓치지 않을까요? 과학적인 객관화는 분명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존적인 현실을 가릴 수도 있다는 점을 하이데거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식의 우위가 오히려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왜곡할 수 있다. 네.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이 인식의 우위에 대한 집착이 현존재가 세인, 다스만, 즉 익명의 대중이나 사회적 통념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퇴락, 파팔렌하이트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퇴락 상태에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보다는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이데거는 여기서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라는 세 가지 양태를 언급합니다. 잡담, 호기심, 애매성. 잡담,
어떤 것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을 옮기고 소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소셜미디어 헤드라인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과 비슷할 수 있겠죠. 아, 찔리는데요? 호기심은 진정한 삶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지만 어디에도 깊이 관여하거나 머물지 못하는 산만함을 뜻합니다. 인터넷에서 링크를 따라 끊임없이 클릭하며 돌아다니는 모습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애매성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된 것처럼 보이고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상태,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본질이 가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이 진짜 이해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와, 듣고 보니 현대사회의 모습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적 같습니다. 그렇죠. 하이데거는 이런 잡담, 호기심, 애매성이 우리를 근거 없이 떠도는 상태, 보델러스 슈베벤로 이끌어서 세계에 대한 이해는 얕아지고 끊임없이 산만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에 있음 자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향성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본래적인 안에 있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식을 아예 버리라는 건 아닐 테고. 네, 맞습니다. 인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세계 내 존재는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어야 하며 그 자체 안에 있음의 한 실존론적 양상으로서 가시화되어야 한다. 바로 이 안에 있음 자체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존론적 양상, 여기서 실존 범주와 범주의 구별이 중요해지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하이데거는 범주라는 용어를 전통 철학에서처럼 현존재가 아닌 사물, 돌, 나무 같은 것들의 존재 방식을 기술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체, 속성, 관계 같은 것들이 범주에 해당하죠. 반면에 현존재, 즉 우리 인간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기술하는 용어로는 실존 범주, 이그지스텐시아를 사용합니다. 세계 내 존재가 바로 대표적인 실존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범주는 사물의 무엇임, what을, 실존 범주는 현존재의 어떻게 존재함, how를 다루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내 존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실체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젖음이라는 경험을 생각해 볼까요? 물의 화학적 속성 H2O만 분석한다고 해서 젖는다는 경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젖음은 물과 우리 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경험이죠. 마찬가지로 안에 있음은 분석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방식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내 존재는 현존재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계시성, 에르실러슨하이트, 그리고 염려, 소르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계시성,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하이데거에게 현존재는 그 자체로 계시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이미 우리 자신과 세계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열려있는 에르실로슨, 상태, 즉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의미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가 의미 있게 다가온다. 그렇죠. 이 계시성은 어떤 특별한 인지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성은 세 가지 서로 동등하게 근원적인 양태를 통해 일어납니다. 바로 처해있음, 기분, 이해, 파르슈테인, 그리고 말, 레데입니다. 처해 있음, 이해, 말. 처해 있음 또는 기분은 우리가 늘 어떤 식으로든 기분 상태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기분은 단순히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열어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공포를 느낄 때 세계는 위협적인 것으로 계시되죠. 우리의 사실성, 피투성이 바로 이 처해 있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 기분이 세상을 보는 창과 같은 거군요. 네, 다음으로 이해는 이론적인 알미 아닙니다.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가능성, 즉 무엇일 수 있음을 파악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을 미래의 가능성 속으로 기획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됨이라는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던지는 이해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방금 말한 이해와 처해 있음이 구체적으로 분절되고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기초가 되는 거죠. 언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세계를 계시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방식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봅니다. 그렇군요. 처해 있음, 이해, 말이 합쳐져서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 즉 세계 내 존재, 사실성, 계시성, 처해 있음, 이해, 말, 퇴락 등을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현존재의 근본 존재 방식인 염려입니다. 아까 배려와는 다른 건가요? 배려는 주로 사물과의 관계 맺음을 나타내는 용어이고 염려는 현존재의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더 근본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와 가능성을 관통하는 기초적인 실존 구조예요. 하이데거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고대 로마의 쿠라, 우화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쿠라가 강가에서 흙을 가지고 놀다가 어떤 형상을 빚었는데 유피테르 신이 거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고 텔루스는 자신의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육체를 소유하겠다고 주장했죠. 누가 이 존재를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 끝에 사투르누스가 판결을 내립니다. 영혼은 죽으면 유피테르에게, 육체는 대지에게 돌아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처음 그 형상을 빚은 쿠라, 즉 염려가 그 존재를 소유해야 한다고 판결해요. 그리고 그 존재의 이름을 흙, 휴머스에서 따워 인간 호모라고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인간 존재의 시작부터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거네요. 쿠라 프리마 풍시트, 쿠람 포세데라 콴디우 빅셰르. 쿠라가 처음 빚었고 살아있는 동안 염려가 소유하리라. 바로 그겁니다. 염려가 우리 존재의 기원이고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의 근본 구조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지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식은 더 이상 세상과 분리된 순수한 정신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여적이고 염려하는 존재 방식, 즉 우리가 처한 기분, 가능성을 향한 실천적 이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로서 세계를 계시하고 그 속에서 알미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또한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성, 웰틀리스카이트는 단순히 세상에 있는 사물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의 연관망, 즉 무엇을 위함이라는 목적과 쓰임새의 구조, 의미성, 베돗 삼카이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을 생각해보면 거기는 망치, 톱, 나무 같은 개별 사물들이 그냥 모여있는 곳이 아니죠. 무언가를 만들거나 수리하기 위한 목적의 맥락 속에서 모든 도구와 재료들이 서로 연결되어 의미를 갖는 세계인 겁니다. 이 세계성은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에 의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월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외부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가 같은 고전적인 인식론의 질문이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나와 세계를 분리시켜 놓고 고립된 주체를 전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계 내 존재라면 세계는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우리의 존재 때문에 계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외부 세계의 존재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이 세계 내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13절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안다는 거. 근데 하이데거는 이 알미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특히 그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방식 있잖아요. 주체, 그러니까 아는 나와 객체, 알려지는 대상이 딱 분리되어 있고 지식이 그 둘을 연결한다. 이걸 하이데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이데거는 그 알미라는 게 1차적으로 주체와 객체 사이의 어떤 관계라는 생각 자체를 비판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이데거가 볼 때는요, 그런 관점이 인식하는 주체, 그러니까 당신을 마치 어떤 내면의 영역, 의식 속에 갇힌 존재처럼 그린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 세계를 알려면 이 갇힌 주체가 바깥으로 나와서 혹은 다리를 놔서 외부 대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 전체 설정 자체가 인식하는 자, 즉 현존재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
그 자인의 방식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은 지식을 거의 소유물처럼 취급해요. 주체가 가진 것, 내부에 저장된 정보처럼요. 하지만 그 내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게 현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는 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알미라는 게 우리 존재에 그냥 덧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한 방식, 모두스라고 말합니다. 알미란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 방식이고 그 구조 안에 이미 실존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다음에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은 근본적으로 현존재가 이미 거기 바깥에, 즉 세상과 관계 맺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미 세계와 함께 있다면 그럼 항상 명시적으로 무언가를 아는 상태에 있다는 뜻인가요? 그 점을 하이데거도 명확히 하죠. 이 이미 세계와 함께 있음이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존재는 주로 그가 배려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염려하면서 관계 맺는 활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도구를 쓰고 일을 처리하고 상호작용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방식은 그렇게 초연하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안에 있는 도구처럼 몰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초연하고 성찰적인 암, 그러니까 망치를 사용하는 대신에 망치 자체의 속성을 분석하는 그런 종류의 알에 도달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런 종류의 성찰적이고 규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무언가를 눈앞에 있음으로 아는 것이 나타나려면 우리의 그 일상적인 몰두, 그 관여에 결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족하거나 실패한 뭐 그런 건가요? 단어가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부족이나 실패라기보다는 세계 내존재의 특정 변양, 뭐랄까 실용적인 활동의 흐름이 딱 중단되는 것,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는 거죠. 모든 제작, 조작, 사용, 즉 모든 배려가 딱 멈출 때 발생하는 거예요. 네. 실용적인 관여가 멈추면 현존재의 염려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그는 이걸 마주치는 것에 대해 그저 머무름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망치 예시처럼 망치머리가 휙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망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부러진 자루, 쓸모 없어진 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대상과 함께 머무르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그저 머무름이 그가 명시적으로 본 아우스트루클리스 힌젠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능성을 열어줘요. 더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봄이죠. 그때 마주친 것을 순수한 외관, 어떤 형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치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와 금속으로 된 특정 모양과 무게를 가진 망치 그 자체를 보는 거죠. 이 봄은 대상 자체로부터 어떤 시각을 능동적으로 취하는 향유예요. 대상을 도구가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진 객체로 드러나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 봄 자체가 세계 내 존재자와 함께 머무르거나 거주하는 사유의 특정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지적이고 관찰적인 방식으로요. 일반적으로 언어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는 이 파악이 무언가를 무언가로서 이야기하고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망치는 무겁다.처럼요. 아하. 그리고 이렇게 파악되고 정의된 것은 명제나 진술로 표현되고 보존되고 기록되고 기억되고 또 전달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전통적인 생각과의 큰 단절이 오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대상을 보고 마음의 표상을 형성하고 그걸 저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데거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파악하고 보존하는 행위가 그런 종류의 과정, 포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관념을 의식의 상자 같은 곳에 내적으로 저장하고 나중에 이게 외부 현실과 일치하는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꽤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그게 바로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세계 내 존재라는 걸 잊게 만드는 거죠. 현존재가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갈 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소위 내면 영역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거기에 갇혀 있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현존재는 본래적인 존재 방식에 따라서 이미 발견된 세계 안에서 마주친 존재자, 망치면 망치와 함께 이미 바깥에 있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 할 벽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직관에 반하는 부분이네요. 어떻게 객체와 함께 바깥에 있으면서 동시에 인식하는 주체인 당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뭔가 안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이데거는 그 안이라는 걸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 대상과 규정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내면 영역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상과 함께 바깥에 있음으로써 현 존재는 올바르게 이해된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이 안은 단순히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 고유의 존재 방식 자체예요. 안은 어떤 용기나 상자가 아니라 항상 세계를 포함하는 현 존재의 관여적인 실존 구조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중심 주장은 알은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알은 현 존재가 무엇인지의 일부인 거죠.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구성적인 거군요. 그럼 파악된 것을 안다는 게 그걸 얻어서 의식의 상자에 다시 넣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지식을 파악하고 정의하고 보존하는 그 과정에서도 아는 현 존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존재자와 함께 계속 바깥에 머무른다는 거고요. 세계는 차단되지 않고요. 심지어 그냥 생각만 할 때도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후퇴하는 금고가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알은 세계와의 능동적인 관여입니다. 그냥 앉아서 숙고할 때조차도 당신은 근본적으로 바깥을 향해 있는 거죠. 와, 그럼 망각이나 기만, 오류 같은 현상들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도 세계 내 존재의 어떤 방식인가요? 네, 하이데거는 그런 현상조차도 우리의 본래적인 안에 있음의 특정 병향이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세계 내 존재의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세계 내 존재인 거죠. 이는 과학과 같은 체계적 지식 형태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요. 알을 통해 현 존재는 이미 자신의 존재 안에서 발견된 세계에 관한 새로운 존재 지위, 사인스타트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존재 가능성, 즉 세계와의 인지적, 주제적 관여는 스스로 발전해서 특정한 과제, 예를 들어 과학 연구 같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과학이 실제로 주도권을 잡아서 세계 내 존재 안에서 현 존재가 자신을 방향짓는 주요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는 과학을 인간 실존 외부의 어떤 신화적인 객관적 관점에 근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 존재 자신의 실존 구조 안에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과학은 우리의 세계 내 존재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다시 한번 전통적인 지식 습득 모델을 명시적으로 거부해요. 지식이 주체와 세계 사이의 교류, 커머시움을 처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수동적인 주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두 관점 모두 그가 부정하는 초기 분리를 전제하니까요. 핵심 정의를 다시 강조하자면 알은 근본적으로 세계 내 존재에 기초한 현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 위에 놓여 있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대한 귀결을 낳습니다. 이게 어쩌면 궁극적인 핵심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 존재의 근본 구성으로서의 세계 내 존재는 선행적 해석, 포관계의 인터프리테이션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식이 무엇인지, 과학이 무엇인지, 객관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현 존재가 세계 내 존재로서 존재하는 근본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해석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게 필수적인 기초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본 구조인 세계 내 존재를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의 특정 방식인 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현 존재 실존에 대한 근본 분석을 건너뛰면 지식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항상 흔들리는 검토되지 않은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이고 아마도 결함 있는 주체 객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현 존재 분석이 우선이라는 거죠. 네, 오늘 하이데거의 알에 대한 재고찰을 탐구해봤습니다. 전통적인 주체 객체 모델 비판에서 시작해서 알이 분리된 주체의 활동이 아니라 현 존재 자체의 근본 존재 방식이며 우리의 이미 세계와 함께 있음에 근거한다는 급진적인 대안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존재의 부름에 대한 현 존재의 응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